안녕하세요. 북스무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시각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한국사 통론 부분은 이제 좀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교과서든지, 구특강, 뭐 시민한국사 읽어볼게요.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신특강 부분은 좀 뺄게요. 요 내용이 네, 좀 약간 인구에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학문적인 경향이나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관점 위주이기 때문에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뺐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342 페이지 읽어볼게요. 자, 조선 후기에 나타난 사회경제의 변동은 종래의 신분적 질서 예속 관계와 산업공사의 산업공상의 직분적 사회 구성 위에서 기능하고 있었던 주작 일변대 사상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교조화된 주작. 그래서 이 교조화된 주작은 진짜 주작을 시대적 변화 없이 그냥 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이게 인제 했던 것이 뭐냐면 송시환을 중심으로 한 그 일파들 때문에요. 송시환을 중심으로 한 그 살림세력들이 그런 경향을 보이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한 비판은 인제 뭐냐면 윤후와 박세당이 나타나는데 자, 이 윤호랑 박세당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좀 약간 이제 뭐냐면 성리학에 벗어나서 성리학에 벗어나 가지고 예전에 육경 있죠. 육경이나 아니면 이제 심지어는 제자백가 사상까지 인제 포함해 가지고 뭐냐면 유학을 접근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전의 어떤 주자학을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던 사람들이죠. 자, 이들은 학설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유교 경전에 대한 독자적 해석을 시도했다. 이 때문에 사문난적이라고 인제 했다. 그래서 사문난적을 몰려 죽음을 당했다. 예. 사문난적이라는 것은 유교 교리를 어질픈 사람 해 갖고 송시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았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그냥 비판받은 죽은 아니고 뭔가 정치 사건과 연결시켜 갖고 인제 죽긴 죽었거든요. 그렇지만 인제 그게 이제 요런 그런 어떤 주저하게 된 비판 이런 것들이 인제 분노를 사서 어떤 계기가 돼 갖고 이제 죽게 되게 된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이런 주저하게 된 비판적 동향은 한 걸음 나가서 양명학의 도입으로 나타났다. 자, 양명학은 이제 명의 왕양명이 일으킨 주관적 실천적인 유학 체계로 주기론 입장에 서 있으며 당시의 조선 사회 변동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게 좀 눈여겨볼 게는 주기론 입장에 섰다 했는데 요거는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적어 놓은 거예요. 양명학에서는 이와 기를 인정하긴 했지만 이와 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양명의 중요한 건 이와 기는 진짜 부수적인 거고 뭐냐 양지의 어떤 그 작용, 양지가 잘 드러내는 그런 것들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기론, 주리론 이런 얘기는 좀 안 뭐냐 양명은 맞진 않아요. 이와 기의 존재를 하지만 이와 기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양명에서는. 예. 자, 하여튼 이런 그는 주로 정치권에 배제된 경기 지방 소론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였는데 처음엔 주자학을 완전히 배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보완하고 양자 사이의 조화를 일으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이제 주자학과 완전히 전염되면서 그 가운데 정제도라는 사람이 학문적으로 체계시켰다. 예. 그래서 정제도가 이제 강학파라고 있죠. 네, 일파들 강압받이 있다. 그래서 이제 소론이나 아니면 종친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인제 그 성리학을 비판해서 나타난 그 흐름들 학문적 경들이 세 그룹이 있는데 하나가 인제 뭐냐면 소론을 중심으로 양명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상주의 학파 있죠. 이건 노론 계열이죠. 예, 북학파가 여기 포함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중농주의. 중농주의는 뭐 이익을 중심으로 한 이제 중농주의 있죠. 이거는 좀 남인계들. 근데 남인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수적인 남인, 영남 남인이 아니라 근기 남인들이야, 근기 남인. 예. 그래서 이 근기 남인들은 사상적으로 서북 계통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 서북이 이제 소멸되면서 뭐냐면 상당수가 남인으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세 계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론 중심 양명학, 그다음에 중상주의, 북학파의 노론, 중농주의
남인 이렇게 세 개 계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은 인제 뭐냐면 주작에 대한 비판은 결국 18 세기의 신학의 발생 후 기결되었다. 신학은 조선 후기 때 인제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른 각가의 사회적 모순에 직면하여 그 해결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사회 개혁 사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할 건 이 신학을 뭔가 주작과 별개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예. 주작은 기본하고 여기에다가 인제 뭐냐 어 약간 시대에 맞게 개량했다. 개량 유학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주작을 인제 인정하는 가운데서 주작을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작의 어떤 경세적인 측면이나 어떤 실사구시 측면을 좀 더 부각시켜 갖고 봤다. 그러니까 주작을 기본으로 해서 유학의 경세적인 측면과 실사구시적인 측면을 결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작을 성리학을 개량한 그 어떤 개신 유학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는 조선 후기 때 신학만 생각하는데 보통 예전 학문에 반대해서 새로운 학문들 보통 신학이라고 해요, 예전부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조선 후기의 신학을 보통 그냥 신학으로 국한돼서 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할 때는 그 일제 강점기 때 조성화 운동 때 그때 신학이라는 개념이 형성될 때 조선 후기 때 신학을 가지고 신학을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신학하면 한국사에서는 조선 후기 때 신학으로 인제 인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사상이나 개혁 이론은 종래 주자과 같을 수 없고 유교 사상의 자기 반성과 그의 극복 과정에서 발전적 근본이 있다. 그래서 주작을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인제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비판적인 접근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유교 사상 중에 경세적인 측면과 실사구시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학은 크게 볼 때 중동주의 학파하고 중상주의 학파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뒤에 이제 19 세기 때 실사구시 학파도 나오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크게 대별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중동주의가 주로 이제 근기남인 계층 대표적인 이익 같은 사람이죠. 그다음 중상주의가 인제 뭐냐면 어 주로 노론 세력들 그래서 북학론을 주장했던 세력들이죠. 북학파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중농보다 중농이 좀 앞서 있고 중상이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있고 요 중농과 중상을 인제 뭐냐면 가도기 인명으로 가도기 인물로서 적용이 있어요. 정형은 이익의 제자죠. 이익의 제자고 서양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이익의 성호 좌파 쪽의 거주인데 이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중상주의지만 약간 이제 이 사람이 중농주의지만 중상주의적 어떤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중농주의와 중상주의 그 18 세기 19 세기를 건너가는 건널 때 이제 가도기적 사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정형이다. 그러니까 중농주의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또 중상주의적 요소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동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신학의 중심 과제는 조선 후기의 재반 사회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느냐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은 우선 농촌 경제, 농업 경영에 초점을 뒀다. 당시 농업 경제 견제 여부는 사회 안위와 국가의 존폐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학자들은 농민층 입장에서 현실의 토지 문제, 그 지주존호제의 모순을 개혁하기 여러 방을 했는데 특히 인제 여기 보면 유영원 그다음에 그 관계수록을 쓴 유영원 있죠. 예. 그다음에 이익, 성호, 이익이라고 했죠. 성호가 호고, 정양원 이런 사람들은 경세 치용학파가 있고요. 이 사람은 인제 중농주의 입장에서 토지 제도의 개편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은 이제 뭐냐 여기 중상주의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있는데 먼저 살펴볼 사람이 유영원이에요. 유영원. 유영원은 그에 져서 반개 속에서 고대 정전제의 정신을 살려서 토지 국유를 제하되 농민들 하여금 토지를 집중적으로 분등하게 점유하고자 하는 분전론을 주장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정전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물정자 있죠. 이 우물정자에 맞춰 갖고 이렇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살려서 이 정전제 균형이라는 그걸 살려서 이제 토지를 균형 있게 분배하는 데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살리는 거예요. 형태가 아니라. 예. 그래 갖고 산업공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그 뭐냐면 그 토지를 나눠 주는 거죠. 그리고 요게 볼 때 그 선비도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그 사회
왜냐면 선비도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한계는 있어. 산업공상의 차별적인 분배죠. 예. 요런 것들, 그래서 균전제를 주장했다는 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또 다른 책을 읽으면서 계속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이익은 가구력에서 토지의 상한선을 이제 뭐냐면 정하여 병병을 방지하는 한전론을 주장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한전론이라는 것은 이제 요렇게 있고, 여기에 토지 상한선을 정해서 이게 상한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한선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어차피 해석에 따라서 상호를 보느냐 하한을 보느냐 이게 좀 단수가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하한선을 얘기할게요. 하한을 정해 가지고 여기를 이제 영업전으로 해요. 그래서 영업전을 뭐냐면 더 가지고 초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거는 이제 팔 수는 있는데 살 수는 없죠. 어 그다음 영업전보다 모자른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팔 수는 없는데 살 수는 있어. 이래서 인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영업전 한도 내에서 토지가 이렇게 정해진다. 이런 논리가 한전제예요. 한전제. 예. 자, 이 한전지는 뭐냐면 군전론 같은 경우에 지주전호제를 무시한 견해였거든요. 근데 한전론은 종전의 지주전호제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 한전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9세기 들어 정약용은 농지의 공동 소유와 그다음에 공동 경작 및 사회주의 공동 아니 농지의 공동 소유와 공동 경작 및 수학의 공동 분배를 주장하는 여전제를 이제 제창했다. 그래서 요때 여는 마을 여자죠. 마을 여자. 그러니까 마을 단위의 공동 농장을 만들어서 여장이 관리 감독하고, 그리고 노동력에 따라서 분배해 주는 그런 제도를 주장했죠. 노동력의 분배. 이거는 이제 뭐와 비슷하냐면 사회주의하고 비슷해. 음. 그래서 보통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한 기준 중에 하나가 마르크스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노동력에 따라서 분배받는 거는 사회주의고, 사회주의 단계 다음에 공산주의 단계는 뭐예요?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여전제. 근데 이 여전제라는 것은 종전의 지주존호제를 개선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게 좀 어려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진적 개혁으로서 했던 것이 자유로운 경영을 기반한 정전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형은 여전제를 이제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주존호제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뭐냐면 현실적 개혁 방향으로서 정정제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럼 정정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맹자의 정정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말하는 정정제는 맹자의 정정제는 아니에요. 요거는 맹자의 정정제를 재해석하는 정정제야. 그래서 일단 이제 이 단계에 보면 일단 국유 이게 모든 토지에서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국유 토지에서 대상을 해요. 그래서 가족로 노동력에 따라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에 따라서 토지를 분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분배받은 토지를 이제 해 갖고 인제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모아 가지고 또 다른 데에서 재원을 또 모아 가지고 토지를 또 사들여요. 그리고 점점 이제 이렇게 국유 토지를 확대시키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토지를 국유화시켜 가지고 이런 식의 노동력에 따라서 토지를 분배해 주는 그런 정책을 했다. 이렇게 분배라는 거는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경작권을 나눠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먼저 국유 토지의 국가 토지 안에서 노동력에 따라 토지를 이렇게 경작을 하도록 분배해 주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한 다음에 거기서 얻는 지대 수익 가지고 자본을 축적하고, 그리고 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노동력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고, 자, 이런 식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정정제다. 그래서 요때 정정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맹자의 정정제를 그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어 재해석된, 현실에 맞게 재해석된 정정제다. 이렇게 인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같은 시기에 서유교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9 세기 이제 초반대 사람이죠. 정약용이 참고로 19 세기 18 세기 말에서 19 세기 초중반 때 살았던 사람이고, 서유교는 19 세기 때 넘어갔었던 사람인데, 둔전제 개혁을 위한 국영농장 경험을 통한 둔전론을 제시했다. 요 서유교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둔전론을. 그래 갖고 인제 요 내용도 있고요. 자, 정약용과 서유교의 이러한 농업 개혁은 기존의 지주전호제 자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토지 소유와 농업 경험을 제기한 타고난 개혁안이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이제 지주전호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주전호제를
인정하는 가운데요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궁극적 지주존을 폐지하는 과정이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은 현실을 고려한 어떤 토지 개혁이 아니다.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거는 나중에 다시 좀 분류를 더 해 볼게요. 한트 자 그다음에 또 계속 읽어 보면 자 농업 문제 개선과 더불어 혹은 이와 별도로 상공업을 진흥시켜야 된다는 주장도 일어났다. 자 이것이 이제 중상주의 학파들이죠. 중상주의 학자들은 상대적으로 볼 때 중농주의보다 시기적으로 약간 늦게 등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상공업 발달을 주장하면서 또 상업적 농업을 강조해.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토지 개혁이나 토지나 그다음에 농촌 문제에 관심이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접근 방법이 틀리죠. 중상주의자들은 이제 자연농민 육성을 목적으로 해 갖고 지지존호제를 개혁하거나 아니면 없애자고 하는 삶이고 토지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접근 방법이 다른 게 뭐냐면 지지존호제를 인정해요. 인정하고 그다음에 토지의 어떤 그 분배보다는 어떤 농업 생산력이나 이런 것들 상업적 농업에 관심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상업적 농업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자 상업적 농업을 전제로 경영분야의 역할을 주장했다. 그래서 인제 있고 그 실학자 가운데 특히 상업진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유승원 그다음에 홍대영, 최덕 이덕무 그다음에 박지원, 박재가 소위 이용호생 학파다. 그래서 경세치용은 중농주의, 이용호생은 뭐냐면 그 중상주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 유수원을 제외하고는 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연합파라 그러죠. 연합하고 노동 명망가 출신들이야.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연합학을 이제 부른 거는 이 박지원이 이제 이게 주도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의 호가 연함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노논의 자제들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좀 세력가의 자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죠. 이 박지원은 그 당시 노동 명망가 출신으로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높은 버스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속감만 좀 보다가 때려치고 각오에 아예 안 봤다고 그러죠. 그래서 평생 동안 한량으로 그 당시 왜냐면 여러 사람들도 얘기하면서 즐기면서 이제 살았고 그 열알기 같은 이제 그 글을 쓰고 문장력이 상당히 뛰어났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말년에 헌감 정도 작은 그 버스짜리 좀 해 가지고 얻고 그때 좀 뒤에 인제 죽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도 있다. 18 세기 전반에는 이익을 중시한 경세치용학파가 일어난 데 대해서 18 세기 후반에는 박지원을 중심한 이용호생 학파가 어 일어나기 일어나기에 이뤘다. 자 이들은 중상론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라는 것은 이제 박지원을 중심한 연합파예요. 중상론과 함께 청에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함으로써 북학파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년 17 세기 때까지는 청을 치지 않은 북벌론이 일어났죠. 그 집권 그 서인 후에 이제 노동대에 이제 연결돼 있는 세력들이죠. 근데 18 세기 들어서 노동 내에서 인제 청의 문화를 오히려 받아들이자는 북학파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때 인제 그들의 주장 밑에는 존주론에 대한 해석이 인제 뭐냐면 자리 잡고 있는데 존주론이라는 말은 인제 주나라가 인제 망할 가능성 때 춘추 전국시대 때 준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춘추 시대 준하는 망해갔지만 종황량이라는 깃발 아래 그 춘추 시대 때 준하를 존중해 줬잖아요. 존왕이라는 것은 준하 왕실을 뭐냐면 받들고 그 양이라는 것은 뭐야? 원한계를 물리치자는 거죠. 근데 이 존주론을 그 당시 이제 그 북벌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종황양이 개념으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존왕이라는 것은 이때는 명으로 해석할 수 있고 양이는 청으로 해석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명을 뭐냐면 우대하고 청을 어 낮추고 명 대신에 우리가 이제 청나 그 원수를 갚아주자라는 이런 북벌론의 배경이 되는데 18 세기 들어오면서 이 존주론을 다르게 해석해. 이는 존왕양이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자가 두루 주자거든요. 예. 이거 주나나 주자로 해석할 수 있지만 두루 주자 보편성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발달된 문화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그 문화가 발달하면 받아들이자는 거야 그걸. 그 포용성 어떤 보편성 입장에서 인제 주를 해석한 거죠. 그래서 비록 청나라가 원학이지만 그 청나라 문화도
먼저 발달됐으면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자라는 의미로 이 주를 보편성 어떤 그 해석해서 청나라 문화의 어떤 그런 수용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북학파가 이제 종전의 유교 경전이나 역사서 내용을 재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들은 청나라의 문문을 도입론을 그 병자호이로 청멸시의 하율적 명분론에 탈피한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북학파하고 연결된 것이 그전에 낙론이죠. 예. 낙론, 허낙론이라 할 때 이 낙론인데 이날은 북학파와 연결돼 있고 또 나중에 개화사상과 또 연결되는 그 흐름들이죠. 예. 자, 그 농업과 상공을 중시한 경제 문제 개혁 방안을 마련한 수학자들은 그 위에서 신문지의 모순과 수치제도의 문란을 지적하고 이어서 정치, 사회, 군사, 교육 등 여러 부분에 거친 제도의 개편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은 그 원리와 이념은 정책의 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당시 정부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긴 하였지만 양반 지지층 입장에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부차지고 지역적인 것만 채택했다. 그래서 이들이 인제 상당수가 인제 정치에 또 개입되지 않고 처자로서 인제 지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물론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학자들의 또 견해도 있어. 실증 연구를 해 보니까 정약용이나 뭐 그런 사람들 다 보면 한동안 이제 관료 생활도 했고 정치적인 어떤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처사라는 사람들 딱 보면 이익이라든지 최한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앞에 언급한 박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몇몇만 제역은 다 벗어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맞죠. 그래서 있고 따라서 당시에 인제 사회적 모순은 정치혁명이나 사회혁명 등 비상수단을 위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었으니 조선 후기의 밀란은 이러한 상황을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19 세기 들어오면서 그 뭐가 들어오냐 이 신학은 그 당시에 이제 고중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요. 청각 고중학 있죠. 예전에도 조금씩 들어오긴 했는데 이때부터 고중학이 인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 갖고 인제 해서 그 실증적 연구가 더 강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건 뭐 역사, 문학, 뭐 지리학 뭐 등등 다양한 걸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도 이 고중학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제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구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현실 문제에 좀 생각이 많이 없어져. 경제 치중적인 어떤 것보다는 어떤 고증적이고 실증적인 것들만 해요. 그래서 뭐 일종의 뭐야 학문에 의한 도구죠. 이런 것들만 발달하게 돼. 그래서 인제 그 당시 경화 사족들 경화 거족들은 현실 문제에 관심이 없고 저희 무슨 어떤 뭐 글씨체나 어떤 탐구하는 데나 뭐 금속문이나 그런 데 관심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개혁 모순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또 한계도 있어요, 이들이. 자 하여튼 19 세기 들어서 이 신학은 이 실사구실학파라고 하는데 이전 단계의 현실적 개혁 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학문적 연구에 치중을 보다 예. 고중하게 관련된 거죠. 자 그러나 이때 신학자들도 자신의 시대와 사회 문제를 꼭 자기 문제 인식한 뒤 학문을 통해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으므로 연구의 대상과 관심이 대단히 강고하고 그 깊이도 점차 심화되었다. 자, 이들은 주로 이전 시대의 문화 정통을 비판적인 악물을 정리해요. 현실 여러 부분에 거쳐 진지한 탐구했는데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역사학, 언어, 지리, 이게 지지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자 지리 그다음에 지역 연구학인가? 지지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를 단축을 썼는데 정확히 이제 말을 좀 해 줘야지. 금속학이나 그다음에 그리고 농학, 의학, 천문, 동신학 등 각 분야의 학문에서 반영했다. 이들은 김정이라고 해서 인제 추사 김정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김정희의 그 일가를 이룬 만큼 실사구시학발로 선행 실학자들의 실증적 연구 방법을 개선하면서 청의 고중화를 받아들여 객관적 학문 연구를 정리했다. 자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경세적 성격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경세적 성격도 인제 뭐 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요 학자의 견해고요. 여기 쓴 사람의 "경세적 성격이 많이 약화됐다."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이 밖에도 실학자들은 서구의 과학 기술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당시 전래된 천주교를 종교로서 아니라 사업을 인식하여 학문적 연구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있죠. 예. 자, 이러한 신학 사상은 정약용과 김정희 제자들을 위해서 초기 개혁 사상에 영향을 줬으며 구한말 때 강로 개혁과 외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예국 개몽 운동의 전개에 있어서 그 개혁안을 원용되었다. 그래서 이 신학이 사상하는 근대 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신학을 근대 지향적인 것도 이제 파악하기 시작한 거는 일제 강점기 때죠. 그래서 이제 1930년대 조선학 운동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자, 조선학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때 이제 우리 세계사적 보편성 안에 뭔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이제 찾다 보니까 뭐가 발견되는 조선 후기 신학이 부각된 거야. 신학이라는 특수성 안에 세계사적인 어떤 근대성, 보편성이 같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신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냐면 연구되기 시작했죠. 이게 계기 됐던 것이 여유당 전서의 편찬 사업이죠. 예. 이 여유당전선은 정약용의 문제를 묶어서 이제 편찬을 했는데 그 과정에 시닥이라는 사상들이 이제 부각되고 시작했고 그 안에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시닥의 의미가 단순히 예전 사상에 반대하는 그 시닥이 아니라 조속의 시닥이라는 의미로 굳혀지게 되고 그것이 1960년대 들어가면서 내재적 발전론이나 이걸 맞물리면서 일종의 근대 사상의 이제 하나로 평가받게 되죠. 근대 사상의 맹하로. 자, 요런 과정을 좀 보시면 되고 잠깐 이제 줄을 한번 읽어 볼게요. 앞에 돌아가서 자, 여기 이제 시닥의 어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닥이란 종래에 중국에서 본래 중국에서 당대의 수기치학을 지칭하고 한국에선 염화대 주작이 도입되면서 이를 시닥이다. 예전 학문과 다른 새로운 학문이라는 뜻에서 시닥이라고 한 거죠. 현재 그 쓰이는 시닥이라는 개념은 조선 후기 때 나타난 새로운 경영을 학문 이 그 역사적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1900 시작은 20 년대 이후 그 30 년대죠 정확하게. 그래서 인제 자리 잡게 됐다. 이 조선학 운동을 통해서 자리 잡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좀 이따가 좀 다시 읽어 볼게요, 요 부분은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 시민화국사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민화국사 인제 몇 페이지에 펴 보시냐면요. 일단 음 여기 호락 논쟁을 제가 이게 딱 빼먹었는데 예속 논쟁은 건너뛰고 음 여기 보면 인제 호락 논쟁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499 페이지 펴 보세요. 자, 이게 몇 단락이 두 번째 단락인가요? 예.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노론과 소론의 분기 이후에 송시효를 개선한 노론이 명신종의 은혜를 기린다는 명분으로 대보단 건립을 추진하는 등 대명 의리론을 주도하게 되면서 학문의 주도권까지 장악했다. 그래서 이 노론의 학문의 주도권 장악 과정이 나오는데 요건 좀 약간 이제 벗어나긴 하는데 이 대보단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신종을 기리기 위한 그 제사거든요. 신종은 우리나라에 이제 뭘 했죠? 임진왜란 때 많은 병력과 자원을 지원을 해 줬잖아요. 요게 중국사에서 신종은 평가가 별로 안 좋아요.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앞에 10년 동안은 인제 어렸으니까 이제 통치를 안 했죠. 근데 친정 이후에 그 앞에 장거정의 개혁 같은 걸 다 무시해 버리고 그 주로 한관들과 그런 게 놀아 놨고 그냥 정치에 되게 무관심했어요. 그러고 또 이 사람은 돈을 잘 안 썼어. 그리고 돈을 어디에다 이제 그 쓰려고 이제 놔뒀냐면 중요한 곳에 안 쓰고 그걸 모아 가지고 자기 그 뭐냐면 무덤 만드는 데 더 신경 썼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무능한데 빨리 죽지도 않았어. 거의 40년 동안 통치했죠. 근데 이제 신종이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고마운 게 뭐냐면 임진왜란 때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상당히.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할 때는 상당히 고마운 사람이죠. 예. 왜 신종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도와주는데 앞장섰는지 잘 모르겠는데 신종이 많은 도움과 지원을 줬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은혜를 기르는 명분 대보다는 세울 만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노론이 또 주도권을 잡고 대명 의리론을 내세우고 주도권을 잡았다. 근데 다시 그러나 이제 노동 내부에서 이른바 호락 논쟁이 났죠. 호락 논쟁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예전에 사지선단 기출문이 나왔죠.
자, 호남 논쟁은 인제 충청도 노동과 기호 지역의 노동이 인제 싸웠던 건데, 저 서울 경기 지역의 노동은 말하자면 서울 경기 지역,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지역의 노동하고 호서 지역의 노동, 충청도 노동이 인제 한 군짝 대립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쪽 노동은 좀 나눈데도 서울권이니까, 수도권이니까 청나라의 어떤 문물고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문화에 대해서 청나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 서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낙론이죠. 충청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이야. 그리고 청나라의 어떤 문물 교환이나 이제 청나라가 발달된 문화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호도는 이제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이 발달이 됐던 게 뭐냐면, 그 1709 년에 건상하에 문인이었던 이간과 한원진 간의 논쟁이 있어. 이게 이제 뭐냐면 인물성, 그러니까 인물성 논쟁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서울 경기 지역과 호소 지역의 인물들이 각각 참여해서 각각 이간과 판원진을 지지했는데, 이간은 인물성 논쟁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주장했냐면 인물성 동론을 주장해요. 그다음에 한원진은, 잠깐만, 여기 지웠네. 한원진은 인물성애론을 주장하죠. 자, 인물성 동론은 뭐냐면 인성과 물성이 동일하다라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버리면, 자, 인성은 이제 여기 중화라고 보고 물성은 오랑캐라고 보면, 중화와 문화와 오랑캐 문화는 동일하니까 그러면 오랑캐 문화,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논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인성과 물성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인성은 이제 사대부고 물성은 일반 범인이야. 근데 범인의 물성과 사대의 물성이 동일하자면, 이 성물 동시론에 이게 뭐랄까요? 성물 범 동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복잡하니까 이제 인물 성동론 하나에서 막 얘기할게요. 그래서 사대부하고 범인이 동일하다면 신분제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인물 성동론, 그러니까 이제 그 낙론은 그 당시 이제 적극적으로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북한론까지 계승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인물 성희론 같은 경우에는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여기는 중화와 오랑캐가 다르고 그다음에 사대부하고 범인이 다르죠. 그러면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해 보면 어떻게 돼요? 중국의 청나라 발달된 문화를 거부하고 그다음에 신분제 개혁 같은 거 거부하고 이런 논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간을 중심한 그 낙론과 한원짐을 중심한 호론, 이렇게 있고, 서로는 이제 이간은 그 서울 경기 지역의 인제 사람들은, 노노는 이간을 지지했고, 여기 한원지는 그 당시 호도 지역, 그 당시 이제 충청도 노동이 지지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확대되었다. 자, 그럼 호남 논쟁의 주요 쟁점은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인간과 물성이 같은지 다른지, 또는 다르지 않은 물질의 본chất 순수한지 선악인지, 성인과 보통 사람이 이제 마음이 같은지 많은지 다른지, 그 핵심이었다. 낙론은 이통.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낙론이나 그다음 호론이나 공통적으로 이들은 누구의 제자들이야? 이의 제자들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이의 학통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의 학통인데 얘네들이 입장 올 때 인제 이의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통 기국론이죠. 이통기국론은 이의 보편성 모두 누구 하나 있는 거죠. 뭐 오랑캐나 성인이나 중화나 짐승이나 다 이의 보편성이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차별이 나타나냐? 기가 차별하기 때문인 거죠, 기국. 그래서 인제 있는데, 낙론은 이통과 기국 중에 이통을 강조했어요, 이의 보편성. 그러니까 이의 보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물 성동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인성과 물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동일할 수밖에 없고, 오랑캐와 중화가 동일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나 그러니까 사대부나 범인도 동일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논리가 나온 거야. 그래서 누구나 다 이해 보편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통을 강조했고, 상대적으로 이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들을 주리론이라고 해요. 주리론. 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항식의 주리론이 아니라, 보통 주리론, 주기론 할 때는 그때마다 뭐 어디가 니를 강조하냐, 기를 강조하냐에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낙론은 이통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통을 이제 그 강조하면서 전자의 입장을 했고, 호도는 이통기국 중에 기국을 강조했어. 이 기국이라는 건 이제 차별성이죠. 기의 차별성. 그러니까 인제 인물 성 이론이 인제 나올 지지하고 되고,
인물 성인을 지지하니까 당연히 이제 오랑캐와 중하는 다르고 사대부와 범인은 다를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래서 후자의 입장을 견지했다. 그래서 이런 그 논의 학문적 이견이나 그 당시 인제 그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서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남인대에서 유사한 쟁점을 논의했음을 감안하면 조선업계 신성론 문제의식을 전개하면서 등장한 하나의 철학적 비교였다.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호락 논쟁이 우리가 노론 내에 이제 이런 걸로 인제 생각하고 있지만 초창기 때는 이 호락 논쟁이 남인하고 노론 간의 논쟁이었어요. 이것이 남인 내 논쟁으로 번지게 된 거야.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후작을 더 강조하죠. 우리는요. 남인 내 그 남인 간의 어떤 논쟁. 예. 그래서 이제 호락 논쟁 예제한 문제 나왔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거기 사진에 보면 대보단이 나오거든요. 예. 대보단이 이제 동골도, 그러니까 동골이라는 건 동궁이라서 동쪽에 있는 궁궐, 창덕궁과 창동궁에 있었던 건데 창덕궁 후원에 있었어요. 예.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요게 동골도라는 것은 경복궁의 비주얼 볼 때 동쪽에 있는 궁궐 해서 창덕궁하고 창덕 창경궁을 얘기해요. 이게 하나로 이제 묶어 있죠. 이게 담사이로. 자, 대보다는 명나라가 멸망한 지 60년이 되는 1704년에 숙종의 명으로 창덕궁 후원에 설립된 재단이다. 처음에는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준 신종만을 재단대로 했다가 영조 때 대보단을 중수하여 태조와 의종을 추가했다. 이 태조는 이제 홍무제에 관련된 거, 의종은 이제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순정제에 관련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조선 국왕이 명예 황제에게 제사를 하는 행위는 명이 사라진 세상에서 조선을 중화의 유일한 계승자로 여기는 관념을 상징적으로 표출한다. 이거 다른데도 좀 약간 좋게 평가한 건데 이거는 이제 뭐에 표출하고 볼 수 있냐면 조선 중화주의에 표출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중화의 정통은 중국이 갖고 있는데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청나라가 등장하죠. 청나라 오랑캐니까 이제 청나라가 중화의 정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조선이 중화의 정통을 갖고 있다. 뭐 소중화주의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서 표현하는데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신학의 전개와 역사 연구를 보겠습니다. 자, 근기남인의 경세론을 보겠습니다. 남인은 크게 이제 근기남인, 영락남인 이렇게 두 개 계열 있죠. 어. 그래서 이 영남남인들은 인제 뭐냐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한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동 이한 계열. 금기남인은 소론 세력들이 좀 영향을 받았어. 소론. 예. 소론의 소북이죠. 소북의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주작을 좀 융통성 있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육경 체제 안에서 좀 융통성 있게 해석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송신호를 중심으로 한 서인 노동계의 그 학풍이 학계를 주도했지만 주의 학세의 절대화라는 이걸 교조화라고 하는 지향이 현실에서 단연한 모습으로 구현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조선 전기 이래 전해진 다양한 성리학적인 학풍까지 유산까지 모두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 결과 조선 후기 때 주도했던 서인 내에 다양한 학풍이 혼재했으며 노론과 소론의 분기, 낙론과 호론의 대립으로 일으킨 역사적 배경이 형성됐다. 남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항을 비롯한 주위의 학문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남인 내부에도 다양한 학풍이 있는데 영남남인은 이항의 성리학에 몰두하여 그 논리를 정교하는 데 주력한다는 반면에 금민남인은 경세론에 관심을 갖고 보학에 경도하는 있다. 보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육경이죠, 육경. 예. 그래서 예전의 학문, 그러니까 성리학 이전의 학문, 그러니까 육경이나 아니면 이제 제자백과 사상 있죠. 어, 요기에 관심을 갖는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 이해에 대해서 탄력성을 가지고 있죠. 예, 기본적으로 이들도 성리학자들이지만 성리학을 고리고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육경이나 제자백과 또는 정형 단계에 와서는 서학까지 수용하면서 성리학을 상당히 자유롭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인조 반정 이후에 북인의 일부가 남인으로 돌아가면서
끼친 영향을 고려할 것이다. 이건 이제 북인의 일부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소북 계열, 소북 계열이 요쪽 남쪽에 들어갔어. 예. 그래서 이제 이 근기남인의 어떤 주요 세력이 됐던 거죠. 예. 자, 그럼 북인에 이제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북인은 서경덕과 조식 학풍을 주로 계승한 풍이죠. 서경덕 학풍을 계승한 사람들은 주로 소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조식 학풍은 이제 대북이라고 하죠. 얘네들이. 자, 그래서 이제 계승했던 북인은 부국강병 정책을 지향하면서 하거나 다양한 국가제도 개혁을 제시하는 개성을 지었다. 그것이 기존의 남인학군과 결합하는 한편 임진왜란 이후에 수십 년간 이어진 국가와 문명 차원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문제의식이 더해지면서 결국엔 근기남인의 경세도를 탄생했다. 이렇게 하죠. 자, 근기남인의 경세도를 개척하는 사람이 유영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영원. 그 유영원이다. 허묵과 유흥 같은 그의 선배들이 체계적인 국가제도 개혁을 제시하지 못한 데 비해서 자, 유영호는 반개수업을 통해서 토지와 재정 문제 시작으로 정치, 국방, 그다음 교육을 이루는 전 사회적 개혁을 제시했다. 자, 이 반개수업을 좀 외워두세요. 요거는 예전에 한번 나왔죠. 유영훈이 그 노비종무법을 이제 주장했죠. 참고로 이제 유영호는 현종 때 사람이에요. 현종 때 잠깐 노비종무법을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노비종무법을 주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양인의 학대죠. 그래서 유용원도 이 노비제도나 신분제도 폐지를 뭐 그러니까 노비제도 폐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긴 해. 하지만 약간 뒤에 있는 중상주의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당장 폐지하는 것보다는 이런 노비종무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폐지를 주장하죠. 예. 하여튼 이 노비종무법 관련돼서 유용원의 반개수이 예전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유영호는 특히 노비 세습제를 지시를 했으며, 이 노비 세습제 폐지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건. 노비 종부법.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 다시 설명할게. 맞아, 맞아, 맞아. 착각했어. 예. 그래서 노비 세습제 폐지를 지시했으며, 근데 이제 이때 당장 그 노비 세습제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노비 종부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뭐냐면 세습을 폐지하고, 그리고 세습이 폐지되면 세전이 폐지된 노비 자체가 없어질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노비종부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세습법을 이제 없애고 그다음에 노비들 제도 없애자는 거야. 그래서 노비종부법 어머니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신물 따르니까 양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 예전에 말했던 노비와 여자 중에 여자가 이제 뭐냐면 양인이고 이쪽이 노비가 많다 보니까 그 자식들은 어머니 신분 따르면 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뭐냐면 노비수를 줄이고 양의 수를 늘리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노비제가 없애는 식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했고, 자, 그다음 토지 국유화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토지를 분배해야 된다고 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한 균전제죠, 균전제. 자, 그래서 이제 유용은 스스로 자신의 작업이 이의와 조언을 계승한 것을 생각했지만 이익에 지정되어 이의 주장은 대부분 실현 가능하 잠깐만요. 자, 이익의 지적대로 이익의 주장이 대부분 이제 실현 가능하다면 이익 같은 게 실현 가능한 주장도 했죠. 뭐 방군 수포제 폐지라든지 그다음에 수미법 실시 뭐 등등 했잖아요. 유용훈 주장은 근본 논한 것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이 낮았다. 그래서 유용호는 뭔가 정전제 군분이라는 그 개념 있죠. 토지 군분이라는 개념을 살려서 시험 그 개혁을 주장했지만 이익이 볼 때는 현실성이 없는 거야. 아니 왜냐하면 이 반개 속에 이제 실시된 이 토지 국유제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주존호제나 이런 것들을 폐지시켜야 되는데 당연히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들고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좀 실현 불가능한 어떤 이상적인 모형을 제시했다라고 이가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는 실현 가능성을 집착하기보다는 이상적인 국가제도 개혁을 수입하는 데 몰두한 걸 보이기도 한다. 또한 멸망한 명예 유민이들 자처하거나 중고 교육을 강하여 중화의 풍속으로 변화한다는 주장한 등 강한 중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약간 이제 일반 이제 사대부 가지고 있는 꼴통 의식을 뭐냐면 유용원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는 엄연히 17세기 인물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익은 유용의 경세성을 계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100%다 유용의 의견을 따른 건 아니죠. 비판적으로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 사람이 뭐냐면 약간 이제 뭐냐면 이상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고 어떤 중국을 홍보하는 명랑을 홍보하는 어떤 중화의식에 빠져 살았잖아요. 자, 하여튼 유용원의 계승론을 경생을 계승하면서도 자신의 문제의식을 더욱 독창적인 학문을 수입했고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그래서 이익이 많은 제자를 양성했기 때문에 이 무리들 무슨 학파라고 한다? 이의 호가 성호죠. 성호학파라고 해요. 그래서 성호학파도 성호 우파하고 좌파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성호 우파 같은 거는 이제 어떤 그 성리학 체제를 고수하면서 꼴통 체제를 고수하면서 고중학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성학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냐 부정적인 거야. 예. 성학에 대해서. 근데 성호학파 같은 게 좌파는 성리학자긴 하지만 비판적으로 접근했고 정통론보다는 이제 뭐냐면 정통론을 뭐 부정한 건 아니에요. 예. 정통론보다는 이제 경세적인 것들을 강조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인제 성악에 대해서 호의적이야. 심지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믿기도 하고 또 믿지는 않지만 그 기독교에 있는 그런 어떤 논리나 정신 그 논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자기 학문에 응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대표는 정약용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기독교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지금까지 논쟁이 많은데 일단 기독교를 인제 공식적으로 배교했다는 건 이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었다가 나중에 배교한 것 같아. 하여튼 후반에. 그렇지만 기독교의 교리 내용 중에 괜찮은 거를 뽑아다가 그 뭐냐면 자기 이론에다 접목을 시켰던 사람이었거든요. 예. 자 하여튼 토지 국유화를 주장했던 유영은의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영업전을 고안했지만 이게 뭐냐면 한전제죠. 그래서 층마다 이게 상한선이다. 하한선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 한전제를 했고요. 이 통론에는 상한으로 적혀 있고 그 뿌셈에도 상한으로 적혀 있는데 다른 책은 하한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국가가 강제하지 않았지만 이게 영업전을 하면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궁중한 토지 소유가 가능할 걸 기대했다. 근데 이거는 자기 나름대로 실현 가능한 주장이라고 보고 있지만 왜냐하면 지주전호제를 당연히 폐지하지 않고 영업전을 둬갖고 이런 식으로 뭐 매매를 뭐냐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제 토지의 균분을 이제 이룰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입장 볼 때는 역시 이거조차도 실현 가능한 가능성이 높지 않죠.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상대적으로 볼 때 유형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형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은혜 유민이라고 인제 여기고 중화의식의 소유자였고 정영홍은 평가했다면 평 한평생 주의를 종신하였다. 존경하고 받들어 모셨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그래요. 이익이 자신의 은혜 유민을 여기고 뭐 은혜 유민을 여길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화의식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좀 그런 것 같아. 자 그 예전에 뭐 이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책에 보면 이익은 공영망국 정도를 보고 중국 중심의 세계를 탈피했다거든요. 중국의 땅도 하나의 대지의 일부분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정통이 비정통이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 그래 갖고 이런 걸 볼 때 요거는 몰라 평가가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이익의 평가하고는 좀 다르게 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이 이익의 다양한 모습 중에 한 모습을 부각해서 이 사람은 중화의식을 소유하는 존화주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부분을 부각시켜서 아까 전에 공영망국 정도나 이렇게 인제 뭐 오랑캐나 중화를 그러니까 오랑캐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오랑캐 중화를 이제 부정했죠. 그래서 오랑캐와 이적을 구분을 이제 부정하거나 이런 것들. 정통성은 인정했다, 정통론은. 제가 말하자면 정통론 사만 정통론 인정했는데 이와 적을 구분을 부정했고 그다음에 중국을 뭐냐 중심이 아니라 대지의 한 부분, 대지의 한 조각으로 봤죠. 예. 이런 걸 볼 때는 또 그래도 중화의식의 소유자였다는 것도 그래요. 예. 자 그래도 요거는 이제 학계 통론하고 좀 다른 식으로 기술한 것 같아. 음.
이거는. 그래서 보통 이적의 구분을 안 받고 구분하지 않았고 중국을 대지의 한 조각으로 묘사했고 이런 걸 볼 때는 이 사람을 어 중화의식의 소유자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구나 하는데 보통 교과서에서나 우리가 이제 임용 시험에서 보는 관점하고는 좀 다르다고 여기에서 보면. 예. 자, 그다음에 정약용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예전에 봤지만 중농주의이기도 하지만 중상주의적인 어떤 요소도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중반이기 때문에 18세기적 사상도 있고 19세기 사상도 있어요. 그 안에. 자, 그럼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인증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19번입니다. 예, 인증번호 19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번호 19번입니다. 자, 근기남인 경세도를 집대성한 인물은 정형입니다. 그는 근기남인 경세도의 정통 위에 국학파와 서학까지 영향을 더해 자신의 학문을 수입했다. 그래서 경세육부에서는 국가의 제도론을, 그 다음에 목민신서, 목민관은 지방관이죠. 지방수령의 행정지침을, 흥흥신서는 이제 흥흥이라는 것은 고조하고 고조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떤 헌금을 내릴 때 몇 번 생각해서 내려다 뜻이거든요. 흥신서에서는 지방 수령들이 수령이 숙지할 형정 관련된 내용을 빠짐없이 담아냈다. 그리고 노노고금주 상내상정대에서 보였듯이 경학과 예학에서도 갈목한 업종을 썼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배당할 당시에 많은 책을 썼잖아요.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나중에 이제 여유당 전서라는 이름으로 그 일제 강점기 때 편찬했죠. 네. 그래서 보통 이 시작 사상이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이 이 정형 사상에서 이제 을 통해서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자신의 학문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당대의 학문 경향을 비판하거나 몇몇 철학적 문제에 있어서 주의와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그렇지만 이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이 사람이 성리학자가 아니다. 여기에서 보기 힘들죠.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성리학자예요. 다만 성리학을 기존의 어떤 관점에서 그냥 해석하거나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육경이라든지 서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자백과서 등등 다양한 책을 통해서 재해석한 거죠. 현실에 맞게. 이게 차이점이죠. 자, 주의를 하는 존경심은 한평생 흔들린 적이 없으며 성인의 정치와 학문이 조세에 옮겨졌다고 자부했다. 한편 그는 주창한 여전법도 그는 구상일 뿐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얘네들은 사만종통론은 부정했어요. 이 사람은. 이게 사만종통은 부정했지만 이와 적의 개념은 또 인정했죠. 이게 이제 이하고 다른 거야. 이익은 사만종통이 인정하고 이하 적의 개념 부정한데 반해서 그 정약용은 사만종통론 부정하고 이와 적의 개념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오랑캐하고 아 내가 말하자면 이와 적이 아닌데 이와 학이죠. 이와 학. 예. 말을 하다 보니까 이와 학을 구분을 안 했다는 거죠. 예. 이와 학을 구분을 이 사람은 안 했고 그러니까 오랑캐하고 그 중하죠. 예. 제가 말 잘못했어. 하다 보니까 말이 헛나왔네. 예. 이하 적이 아니죠. 이하 학이죠. 이하 학. 우한캐와 중하의 구분은 인정했다. 자, 근데 이제 이때 이와 하의 이제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활동이 아니라 뭐냐면 문화적 선진성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야. 활동이 아니라 문화적 선진성. 그래서 이 문화적 선진성은 예교조, 예와 악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나 염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비록 한족으로 태어났다 해도 어떤 예와 염치를 모를 경우에는 이 사람은 뭐의 기준이 되는가? 이해, 오단계 기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비록 우리 같이 동이족이 태어났다고 해도 뭐냐면 그 예와 염치를 알면 이거는 우리가 뭐야? 중화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하를 혈통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 능력 이런 걸 기준해 가지고 이제 했다. 그래서 문화적 능력이 뛰어나면 비록 동이족이라도 하에 들어가고 문화적 능력이 떨어지면 비록 한족이라도 뭐냐 이해 개념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하죠. 약간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옹종제하고 좀 비슷한 주장을 해요. 대의강록에서 이 사람도 여기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하 하의 개념을 인정했다.
이에 반해서 이는 이와 하의 개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봤고요. 자, 그다음에 요게 노론 낙농계 학풍과 그다음에 북학론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노론 쪽의 이제 주장이죠. 여기 노론 17세기까지만 해도 북벌론을 주장했는데 18세기 들어오면서 북학론 넘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넘어갈 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적 배경 등이 있었는데, 청나라가 부강했고 청나라에 발달된 권력 문화나 고중학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존주론에 대해서 재해석했다고 했죠. 등등 해가지고 결국엔 노론 집권 내에서 복학파들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8세기 초 호남 논쟁을 계기로 노론 내 낙론과 호론의 학문적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러나 그 역사적 기호는 17세기 이래 서인의 어떤 구성과 관련됐다. 한당과 상당의 그런 대립에서 볼 수 있듯이, 한당이라는 것은 이제 좀 실무적 관료들 얘기야, 서인 내에. 그래서 이제 김육 같은 그 실무적 관료 얘기하고, 산당이라는 것은 성리학의 이론에 미쳐 있는, 그러니까 성리학을 고주로 받아받는 산림 계열의 어떤 세력들을 얘기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적 대립을 볼 수 있듯이 이이와 성호의 그 서인 학망은 크게 서울 경기 지역의 서인과 호소 지역, 충청도 지역의 서인을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의 이제 서인들은 한당 계열이죠. 실무적 관료 계열이고, 산당 계열은 이제 송시열 쪽에 있는 계열이죠. 산림세력 계열이죠. 예. 그래서 호도 지역의 서인 이렇게 연결돼 있죠. 자, 이 가운데 서울 경기 지역의 서인은 인조 반정 후에 서인으로 돌아선 일부 북인계 계통의 학풍에 영향을 받으면서 또 호소 지역의 서인과 차별성이 있다. 이때 이 북인인들이 소복과 대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소복의 일부 중에 그 인조반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소복 자체가 힘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남인으로 이렇게 일부 흡수되고, 그다음에 일부는 북인으로 흡수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이 소복들이 알게 모르게 남인과 북인을 연결시켜 주는, 이게 뭐니까 어떤 신학적인 흐름을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매개고리가 되거든요. 예.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이들이 호소 지역의 서인과 학문적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북인 계열 때문에. 자, 그중에 신의리 학문은 제자인 최명길, 장유 등에 이어졌고, 그다음 사돈 이 최명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제 그 병자혼 때 주화파의 한 사람이죠.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 양명학을 초창기 때 도입했던 사람이다. 어. 그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자, 사돈인 김육 집안에 영향을 줬다. 자, 이 김육은 유명하죠. 이 사람은 그 한당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경제 관료 중에 하나야.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상평통보나 그다음에 대동법 확산에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죠. 예. 또한 서울 경기 지역의 서인 중에 이정기와 김상효처럼 스승이 윤군수를 통해서 이항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자, 노론과 소론의 분기는 이러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 특히 이당상과 조성기 등을 바로 서울 경기 지역의 서인에서 전수된 이 같은 다양한 학풍의 세를 이어받으며 자신의 학풍을 이제 학문 정립했고, 그것은 낙노를 대표한 김차영과 김차영 형제에게 전달됐다. 그 결과 김차영 형제는 이의 이기도는 이를 하찮은 삶을 격화시킬 버리고를 염려한 조성기 입장을 계승해 이의 보편성, 이통을 강조했다는 거죠. 이통은 낙론과 연결되죠. 그런 이유로 호도를 대표하는 한원직이 비판을 받게 됐다. 자, 낙론의 주요 입장이었던 하나인 인물 성동론도 이런 바탕 위에서 전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론, 호락 논제는 그 앞부분에 제가 이제 했던 내용과 있는데, 이게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 있네.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가는 호돈, 아니 낙론, 한원지는 호돈 이렇게 이제 있죠. 얘가 이제 서울 지역, 얘는 호서 지역 이렇게. 그래도 뭐 학문의 계통까지는 뭐 알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알 것은 이제 그 당시 그 서인 뒤에 노론 내에서 학문적인 경향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 지역별 차이가 이렇게 심했다. 그거에 대한 배경 설명과 그 학통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김차혁, 김충은 형제의 제자 중 대표적인 인물은 어율봉과 이재, 박필중이 될 수 있고, 그다음 세대가 이제 18세기 후반 낙농의 종장이 되었던 김원행을 꼽을 수 있다. 그다음에 북파파의
선거 문인 홍대영이 바로 김호의 문인이었는데 보통 북학파를 연합학파라고 하는데 연합하면 이제 박지원이 이제 주인물이잖아요. 근데 나이 순으로 볼 때는 홍대영이 더 나이가 많아요, 박지원보다. 근데 홍대영은 좀 나이에 비해 좀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보다 좀 성격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성격이야. 소극적 인물이고. 그래서 이제 박지원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 박지원과 그 무리들을 그냥 연합이라는 그 호에 따라서 연합학파 부른 거죠. 홍대영도 그 연합학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이는 홍대영이 더 많아요, 이 사람이. 자, 홍대영이 바로 김호능의 문인이었으며 하늘 입장에서 사랑과 사문을 군중이 보는 의산문단의 관점에서 의산문단은 이제 홍대영이 쓴 소설책 이름이야. 그래서 의무전산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의 그 만주에 어, 거기에 이제 그 허자라는 인물과 누구에 대한데 하여튼 그걸 적으면서 이제 쓴 것이 응원산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한 것이 이제 뭐냐면 그 의사문답이죠. 거기에 그 중국 이제 중국인 사람이 허장가 인가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거기에 중국인 신선이 있고 그다음에 사대부 간에 이제 조선 선비 간의 사대부 간에 그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이 중국 사대부의 여러 가지 모순점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지전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무한우주론 그다음에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을 했거든요. 예. 제 이름을 참 기억을 못해. 그게 허자가 사대부인가? 하여튼 제가 나중에 찾아서 좀 얘기할게요. 잠깐만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허자네, 허자. 허자가 그 조선의 사대부를 대변했던 인물이고요. 그와 얘기했던 사람이 시용이라는 그런 그 가상의 인물이죠. 예. 하여튼 시동은 나름대로 이제 선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주 무한론 같은 것들 주장하고 그다음에 지전설도 주장하고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비판하고 하면서 허자의 잘못된 생각을 대화를 통해서 까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우주 무한론 그다음에 이제 역의 춘추론 그다음에 지전설 등등 중국 중심의 사고관 비판 등등이 있고 그래서 이 의산문답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한번 나왔어요. 예문으로. 두세 번 나왔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의사문답의 관점은 홍대영과 낙론의 사회구조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점에서 북한론은 낙론, 뭐냐면 서학의 용역과 연행의 경험이 경합된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연행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연행사 있죠? 연행사는 북경에 가는 사절단 얘기예요. 그래서 북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의사문답이라든지 뒤에 이제 박지원의 열알기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연행사 가서 왔다 갔다 한 내용들을. 예. 자, 그래서 임용시험에는 박지원보다는 이 홍대영이 많이 나와요. 예, 의사문답 관련돼 가지고 한번 좀 봐주시고요. 자, 여기에 청이 100년이 넘도록 번영하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대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랑캐는 100년도 못 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100년이 넘어갔어. 18세기 넘어가면 이게 뭐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잖아. 100년 후에 안에는 망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왜냐 몽골족이 중국을 지배하고 나서 100년 안에 안쪽으로 망했잖아요. 청나라도 그렇게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년이 훌쩍 지나도 망하긴커녕 번영한 거야.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설명 논리로서 청과 청문물을 분리하자라는 논리가 등장하면서 북학론이 탄생했다. 물론 이 북학론의 탄생은 앞에서 이거 청이 100년 만에 넘도록 100년 만에 망한다는 논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청과 청문물에 분리하는 논리도 있었고요. 존중의 해석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제 중국의 어떤 문화 변성 이런 것들 이제 있죠. 이런 것도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자, 하여튼 청문물을 중화에 남은 문물을 바꿔 이해하게 되면 청의 장관 번영을 청에 훔쳐서 지니고 있는 중화 문물의 기이한 걸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제 계속 유지한 거는 뭐냐면 이게 원래 만주족이잖아. 무식하잖아. 그렇지만 이 한족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문물을 훔쳐 가지고 뭐냐면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그 지배층은 혈통적으로 만주족이지만 청나라가 분성한 건 이 만주족 혈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중화 민족이 원래 갖고 있는 뛰어난 문화 때문에 얘네들 것을 훔쳐서 그 문화가 발달된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중국 문물에 기인하고 설명할 수 있는 동시에 그걸 도입할 필요성까지 발생한 거다. 그래서 이 북학론을 이렇게 인제 어 하나의 인제 뭐냐면 이렇게 청나라가 중화 문화를 훔쳐 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논리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아까쯤에 얘기는 안 나왔지만 존주론에 대한 해석도 한몫 끼어요. 이게 이제 뿌셈에 있거든요. 읽진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인제 두 개를 연관시켜서 같이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박지원의 연화일기. 이거 되게 유명하죠? 예. 그래서 박지원이 연행사에 참가해서 국경을 거쳐서 저쪽 피서산장에 있는 연화까지 쓴 기행문인데, 요게 뭐 벽돌 사용, 그다음에 수레 이용, 그다음에 인제 또 조선 사대 부대에 가지고 있는 이제 허위 의식들, 명나라를 숭배하고 청나라를 깔보고 있고 그런 것도 있고, 호질 같은 이제 뭐냐면 문학 작품도 요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박제가의 북학이, 이런 북학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술로서 수레와 벽돌 사용, 그다음에 소비 진작, 둔전 설치, 대무역, 통상 장려죠. 서양인들 초빙 같은 주장도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요거 나왔나? 수제 나왔나? 그래 갖고 인제 요 내용이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북광론은 청의 장구한 병역을 경험한 18세기 후반의 지식인들이 이끌어낸 중요한 지적 대응 중의 하나다. 특히 홍대영의 이마군론 경론에서 주장한 개혁론이나 박지원이 박지원이 이제 이 사람도 나름대로 한전제를 주장했어요. 한민 명정이가 한전론이거든요. 일종의 토지 소유,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주존호제도 인정하지만 일정한 소유 있죠. 이거는 인정하지 마자. 너무 많다고 갖고는 좀 약간 정해 규제하자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한민명정위에서 인제 주장한 한전제는 근기남의 경세론에 비해 소박하며 독창성이 뛰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데올진 학문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북학론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데올조차도 이제 주의할 것은 북학론에서 토지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토지 문제에 약간은 관심이 있는데 뭐냐면 누구보다 그 앞에 있는 중농주의자보다 관심이 덜하다는 거죠. 그리고 토지 문제보다는 또 상대를 볼 때 지주존재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뭐는 농업기술 개선에 더 초점을 맞췄다. 농업 문제 해결 방향을. 그래서 토지 문제에도 관심이 있긴 했지만 토지 농업개혁 문제보다도 그게 농업 공개 개혁의 어떤 주된 그 개혁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된 그 농업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된 방법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서 토지 제도를 개선했고, 앞에 있는 중상주의 중농주의들에 비해서 그 비중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보는 농업보다는 통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뭐냐면 북학론이고, 그걸 반증으로써 인제 뭐냐면 여기 한전제가 있긴 있지만 그 내용이 소박하다.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북학론은 박재희가 중국어를 사용하자는 주장인 점에서 확인하듯 모화적 성격이 있고, 아직 크게 인제 뭐냐면 그런 근대적 민족주의 성격보다는 어떤 중세적 민족주의, 중국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민족주의 성격을 띠고 있고, 그러니까 조선 중화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성격을 지니고 있고, 서양의 기술을 배우고 기독교만 막자는 박제가 말에서 보이듯이 기술 도입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도 미비했다. 그래서 서양 기술을 배우고 기독교를만 막자는 그 박제가 말에서 보이듯이 기술 도입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을 미비했다. 요게 왜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이해가 안 돼? 자, 하여튼 이 끊어서 읽어야 될 것 같아. 기술을 배우고 기독교를 막자 이렇게 주장했고, 또 한편으로는 기술 도입을 하자고 하면서 구체적 방법을 미비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인제 그 신학자들의 인식이 다 그래요. 서학을 바라보는 입장. 서학에서 이제 보면 기술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에 반해서 인제 천주교는 받아들이지 말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그 당시 그 천주교들,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인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무엇보다 벽돌이나 수레사용이나 농기구 개장 등의 주장은 조선 실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입각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19세기 이후부터 북한의 학문 유산 일부가 서일구 등 그 후속 세대에게 전해지지만 이론적인 체계를 지닌 경세론을 발전하지 못한 것을 이런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네, 이러한 게가 뭐겠어요, 이게. 기술 도입에 대한 구체적 방법도 있고 뭐 요런 것들을 사용하자는데 이런 것들은 조선에 대한 이해가 좀 덜한 거고 등등. 자,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때문에 이렇게 인제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경쟁을 발전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중화계승 의식, 대명 의리론, 북벌론이 상호 포리를 이루면서 일치화되었던 사상적 경향이 분열이 생겨서 중화계승 의식과 대명 의리론부터 북벌론이 분리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19세기 말 계합화와 인적 계보에 연결된다. 자, 18세기 때는 앞에서 이제 북학론도 있고 그다음에 중화계승 의식 여기 보이죠? 모화적 성격도 있고 그다음에 일명 대명 의리론도 이제 일부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어. 근데 19세기 들어가면서 요게 9년이 나면서 중화계승 의식과 대명 의리론이 북벌론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 자, 이게 잠깐만요. 읽다 보니까 그러네. 중화계승시 대명의론 북벌론이 상호 표리를 이루면서 일체됐던 사상적 경향이 균형이 생겨서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예. 다시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이 북한론을 잘못 해석했어. 그래서 중화계승의식 대명의론 북벌론이 상호 표리를 이루면서 일체된 사상적 경향이 균형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17세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군연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어 뭐냐면 18세기 때부터 이제 군연이 생기고 그리고 중화계승이니까 되면서 북벌령이 완전히 벌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래서 인제 여기까지가 인제 18세기 내용이야.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7세기 있다가 요게 군연이 생기면서 이런 18세기라는 의식이 이렇게 등장했고 이게 19세기로 넘어갔다. 19세기 말 기아 바로. 예.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화계승의식, 대명의식, 북벌론이 서로 연결됐다가 18, 19세기 넘어가면서 사상적 균형이 생기는데 중화의식, 개성의식과 대명의식부터 북벌론이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떨어져 나가고 이게 북한론이 이제 여기 자리를 대체해 나가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중화계승의식, 대명의식, 북한론이 뭐랄까 한데 이제 어울리면서 또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그런 과도기에 거쳐 가지고 결국에는 19세기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정리하면 17세기 때는 중화계승의식, 조선계승의식 있죠. 조선 중화주의, 그다음에 대명의리론, 그다음에 북벌론 이런 것들이 상호 결합된 형식으로 이제 있다가 18세기에서 이제 19세기까지 이렇게 이게 아마 19 초중반이겠죠? 그러면서 신학자들 인식을 인제 보니까 이게 군연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조선중화주의가 인제 있긴 있는데 이게 대명의리론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꼭 그리고 이제 북벌론 대신에 북한론이 대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북한론이라고 이제 또 하면서도 또 거기에 보면 조선 중화주의와 대명 의리론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서로 인제 뭐냐 가도기 형태로 같이 공존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인제 뭐냐면 그 19세기 때 들어가면서 후반부터 개화사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북한론이 이렇게 계승하고 요게 완전 떨어져 나가고 북한론을 계승해서 19세기 후반에 넘어갔다. 요걸 인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보니까. 예. 그래서 뭐 그거 알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해 차원에서 제가 이해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해 드리고 다른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시민한국사 부분을 읽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와 한국사 특강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